히틀러인데? 그러네. 히틀러예요? 2차 대전인데 그러면? 히틀러에 맞서는 사람인가요? 그런가 본데요? 이야. 독일이 와, 진짜 다 독일이 그 차지했었죠. 정도로?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 조금 감이 올 수도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유럽 대부분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넘어갔기 때문에 영국 역시 국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영국에는 죽는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고 외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입니다. 아, 처칠경.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1874년 11월 30일)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 외국 사람 중에 이름 길면 좀 집안 좋은 거 아시죠? 예, 보다시피 처칠은 이런 으리으리한 블레넘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대체 그러면은 처칠 집안은 어떤 집안인 거예요? 저기서 살려면? 우선 처칠의 그 선조 중에 말버러 공작인 존 처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말버러 공작, 말보로요? 예, 이름이 익숙하시죠? 담배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담배 브랜드, 그 브랜드가 말버러 공작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아, 그 말보로 공작 영지 근처에 그 담배 공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말버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그렇구나. 네. 참고로 이제 공작 듀크는 왕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그런 귀족 신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처칠 집안은 단순한 상류층이 아니라 이제 고위 귀족 집안이었던 것이죠. 대단하네. 1704년 말보로 공작이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블레넘 팔라스를 영국 왕실로부터 하사받게 됩니다. 이후 처칠의 할아버지가 7대 말보로 공작이었고 아일랜드 총독을 지냈고요. 그리고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도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을 정도로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와, 집안이 엄청 좋네요. 네. 그런데 처칠의 어머니인 제니 제롬 집안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칠의 외할아버지가 미국 뉴욕의 백만장자였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뉴욕 타임즈 아시죠? 한때는 그 신문의 주식의 절반 정도를 소유한 우와. 그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주식의 절반 정도를 소유한 우와. 그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처칠의 어머님이요? 어머니의 집안이. 아. 네, 이분이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유럽 귀족과 미국 신흥 부자 출신의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와. 결혼 후 8개월 만에 얻은 첫 아들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야. 어머, 귀엽게 생겼다 어렸을 뭐 때. 특히 상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쁘게 생겼죠. 뭐 그냥 부럽네요. 그런데 남 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처칠이 유독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사회성. 사랑 아닐까요? 사회성, 사랑. 그런데 바로 공부였습니다. 공부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공부를 안 했나요? 아니면 안 시킨 건가요? 안 시켰을 리는 없고요. 네, 집안만 보면 사실 뛰어난 성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척척 받는 게 당연한 수준이었겠지만 네. 처칠의 성적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참담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적만 나쁜 게 아니라 학교 생활도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처칠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짐작이 가능한데 뭐라고 기록돼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처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땠는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기 number of times late 지각했던 수인데
20번 그렇게 지각했다고 아주 약간 부끄러운 그런 코멘트 있고 근데 history하고 geography, 역사하고 지리는 very good, 아주 잘했다고. 잘하는 게 있었네요. 네, 근데 general conduct은 그 전체 행동 소견에서 매우 좋지 않음, 누구에나 끊임없는 그 트러블 메이커고 늘 친구들과 다툼. 하고 마지막으로 headmaster's remarks, 그 교장 소견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네.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어렸을 때 저런 분들이 나중에 위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또 이렇게 생기부를 보니까 또 동질감도 느껴지죠. 이 생활 기록부 말고도 처칠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처칠이 군것질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설탕을 학교 그 주방 같은 데 가서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탕 훔쳐 먹다가 네. 아니 설탕을 훔쳐 먹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 처칠이 잘못한 건데도 처칠이 화가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 모자를 나중에 몰래 빼가지고 막 발로 밟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진짜 악동이다. 처칠에게 이 부족했던 게 사실 성적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칠이 이렇게 악동이 된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거물급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로서 너무 바빴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고 사고 마치는 아들한테 큰 관심도 없었다 그래요. 처칠이 그 자기 자서전을 보면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한 게 평생 2~3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참 얼마나 관계가 소원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머니라도 좀 챙겨줬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사교계에 입문하셔서 유모에게 아들을 맡긴 채 파티를 즐기는데 아주 바빴습니다. 처칠은 부모님의 관심이 절실했던 낙제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 사실 처칠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는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한 처칠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 가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샌드허스트 사관학교에 입학하는데 무려 삼수를 합니다. 삼수한 이유는 당연히 성적 미달로 불합격을 했는데요. 특히 처칠이 끔찍하게 싫어했던 수학과 라틴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신 역사와 영어를 상당히 잘했어요. 우리로 치면 역사, 국어를 상당히 잘해서 삼수 만에 겨우 사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사관학교에 합격해 처칠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합격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턱걸이로 붙어서? 자, 왜냐하면 당시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는 기병과와 보병과, 크게 기병과 보병 두 과가 있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이미 기관총 그리고 대포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해서 보병이 훨씬 더 전망이 좋았죠. 아, 그래서 처칠이 보병에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버지는 자기 인맥이 넓으니까요. 그 보병 연대장에게 이 처칠이 보병 장교가 되면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거치까지 부탁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보병이 떨어지고 삼수 만에 기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더 화나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병은 시종 1명이면 되지만 기병은 시종에 말 한 필이 더 있어야 된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아버지의 착각으로 기병을 너무 만만하게 보신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군마로 말 한 필이 아니라 2필이 필요했고 사냥용 말 한두 필에 폴로 경기용 조랑말까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매우 폭발하셨다. 나는 입시 성공에 대한 고마움 대신 내가 사회의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신랄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폭발할 만한데요. 말이 한두 필이 아니라 한두 필이 아니었네. 네. 처칠은 처음엔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그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무척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입학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처칠은 사관학교에서 전략, 전술을 짜는 군사학에 큰 흥미를 느꼈고 졸업할 때쯤에는
130명 중 20등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낙제생이랑 꼬리표를 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후 처칠은 사관학교 졸업 후 기병 장교가 됐습니다. 야, 우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니 배우 같은데 그냥? 이때는 뽀샵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되게 훈남이었구나. 너무 잘생겼다. 자, 그런데 이 시절 처칠은 자신이 일평생을 사랑하게 된 이 존재,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티니. 담배, 시가. 네, 맞습니다. 담배 중에서도 시가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가를 물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웬만한 사진에 시가가 있어요. 있죠. 네, 조금 더. 네. 처칠이 기병 장교를 인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전쟁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쿠바로 향하게 됩니다. 쿠바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시가잖아요. 예. 21살이던 이 시절부터 피기 시작한 시가를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즐겼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또 내겠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찍은 이 사진은 처칠의 대표적인 초상 사진인데요.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처칠의 표정이 그 특징입니다. 그럼 사진 속 처칠이 이런 표정을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데 이거는. 쉬워요? 근데 항상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고 틀리고 나중에 혜성 씨가 맞추고. 그럼 해볼게요. 정답. 네, 규현 씨. 아니 자기는 시가를 물고 초상화를 찍고 싶은데 내가 네. 사랑하는 시가를 네. 딱 물고 필려 그러는데 네. 에이, 초상화 사진 찍을 때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완전 정답입니다. 의회 연설을 마치고 잠깐 짬을 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정으로 처칠이 사진을 찍은 건 계속 시가를 입에서 떼지 않자 사진 작가가 각하 실례합니다 하면서 그 말과 함께 시가를 이렇게 딱 낚아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낚아챈 순간 처칠이 정말 그 본연의 모습이 나왔겠죠. 그 순간이 딱 사진에 남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한 장의 사진을 더 남겼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처칠의 원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화는 나 보여요. 아, 그래요? 같은 상황인데 이번엔 왜 인자 모습으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이거 사진 촬영 끝나면 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서칠도 대중 정치인이고 이미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곧 웃으면서 사진 한 장만 더 제대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왼쪽이 낫다 진짜. 이 사진은 뭐 처칠 하면 딱 떠오르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진도 그 2016년인가 그때 새로 발행된 영국 5파운드 지폐 뒷면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와. 실제로 사용되는 네, 이 돈. 돈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시가를 좋아하는 평범한 장교였던 처칠이 언제부터 영국인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전쟁 영웅이었던 처칠이 처음 주목받게 된 건 공교롭게도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2차 보어 전쟁 때문이었죠. 보어 전쟁은 영국이 금강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사는 네덜란드계 백인인 보어인들이 건설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사실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길 거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런 애초의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전쟁에서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또 처칠이 가 있었습니다. 처칠이 왜 이 보어 전쟁에 가 있었을까요? 전쟁 보는 걸 좋아해서. 아닐까요? 사실 처칠이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아시죠? 네. 처칠은 워낙 문장력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적성을 살려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도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에 기사를 계속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어 전쟁이 일어나자 종군 기자로 전쟁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갔던 거죠. 기자로 활동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처칠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장한 보어인들이 처칠이 탄 기차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칠이 보호인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칠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도망치다가 화물열차가 지나가니 거기에 몰래 잔입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아니 대체 그러면은 탈출하는 동안 보호군은 뭐 어떻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탈출한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처칠이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호군은 처칠에 대해서 체포 지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현상금인가? 그쵸. 25파운드가 현상금이죠. 처칠이 살았든 죽었든 데려오게 하면 은하 25파운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화가 났나 보네. 네. 근데 이래서 유명해져요. 이 이야기가 영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뭐 처칠이 도망갔대더라, 잡혀서 죽었대더라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때 처칠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실은 자기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지 몰랐고요. 일단 화물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황무지에 내려서 사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외딴 농가를 하나 발견을 해요. 운명에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농가의 문을 이렇게 딱딱 두들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그 지역의 유일한 영국계 남아프리카인이었어요. 와. 그럴 리가. 그런 우연이. 네, 정말 될 사람은 되죠. 그래서 이런 우연 덕분에 처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를 빠져나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야.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처칠이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면서요? 처칠도 그 남아공 더번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가지고 진짜 묻힐 뻔했다고 자기 말로 와. 너무 신나게 해주니까. 네, 그렇죠. 덕분에 처칠은 보호 전쟁이 나온 최고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죠. 이런 전쟁 영웅 이미지에 힘입어서 처칠이 도전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였습니다. 사실 처칠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아버지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1900년 총선에 출마한 처칠은 26살의 나이로 하원 의원이 돼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26살. 이야, 되게 빨리 들어갔다. 처칠은 정계에서 승승장구했고요. 1908년에는 통상장관에 임명이 되죠. 이게 하원 의원 된 지 불과 8년 만이자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32살의 장관. 왜 그래요? 부러워서요? 통상장관이 된 이후 처칠은 경제장관, 내무장관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37살에는 해군 장관에 임명되면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을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와.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좀 정치인들이 젊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죠.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처칠의 인생은 계속 이대로 탄탄대로였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또 오네요. 위기가 또 있어야죠. 네, 그렇죠. 바로 이때 처칠에게 예기치 못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처칠 개인사뿐 아니라 영국 역사에서도 흑역사로 남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때는 처칠이 4년째 해군 장관직을 하고 있었던 1914년. 혹시 19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 어제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상황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동맹을 이루어서 충돌한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아직까지 노선을 정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스만 제국이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쟁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스만 제국이 1914년 11월에 동맹국 쪽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연합국이 잘못을 한 게 있나요? 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 전함 2척을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딱 1차 세계대전이 터진 바로 그날 어떻게 됐을까? 그 전함을 안 팔고 자기네들이 써요. 맞아요. 딱 맞아요. 그 완성된 전함을 이제 오스만 제국에 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자기끼리 그냥 쓰는 거예요. 열받았구나. 그렇죠.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 당연히 화가 났고 이때 독일이 딱 기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딱 접근하면서 전함 2척을 쓱 주면서 이제 둘이 동맹을 맺는 그런 비밀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아, 정치적 판단은 잘못했네. 이후 오스만 제국의 노선 변화는 연합국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확보해야 연합군이 이렇게 러시아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 동맹국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다르다넬스 해협이란 곳인데요. 이 통로를 봉쇄해버리니까 흑해와 지중해 간의 통행이 단절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연합국의 군수물자 지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때 영국의 해군 장관 처칠은 전쟁의 판세를 뒤흔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아, 그럼 그러면 맞서 싸워야죠. 아, 그쵸. 처칠의 결정은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한 오스만 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처음에 영국의 해군력만으로도 이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의 해군 함대가 해안가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후대를 함포 사격을 한다면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오스만 군이 바다에 띄워놓은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함대 일부가 손상이 되고 파손이 됩니다. 침몰하나? 그새? 그래서 급히 육군과 해군이 연합해서 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 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륙을 했더니 연합군 부대가 더 이상 여기를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갈리폴리 반도의 지형입니다.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다 산이구나. 네. 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주 고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대규모로 상륙했는데 막상 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오스만 군의 포대가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는데 그걸 피할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륙한 연합군은 그 자리에서 오스만 군의 대포와 기관총 세례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었죠. 사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요, 해군의 함포 사격이 필요합니다. 즉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해군이 뒤에서 함포를 쏴서 이걸 지원해주면 되는데 당시만 해도 육해군 합동 상륙 작전이라는 정교한 작전 개념이 발달하기 전이라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월의 갈리폴리 전투 끝에 연합군은 5만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무려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전을 그때 처칠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엄청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사표감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딱딱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작전 실패가 오롯이 처칠 때문인가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처칠이 이 작전을 처음 구상하고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당시 아주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리폴리 전투의 작전 이후 처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칠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해군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물러났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갈리폴리 전투의 패배는 처칠의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았죠.
그의 정적들은 처칠과 논쟁을 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갈리폴리. 갈리폴리. 그러면 처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와. 말도 못했다고 했죠. 평생 고통이네요. 네, 그만큼 처칠에겐 뼈아픈 실책으로 남았던 거죠. 뭐 하나 만회를 해야 돼 빨리. 그래야 저 영원한 얘기를 고통. 못 끝내지. 네. 그런데 이 갈리폴리 전투의 실패로 처칠이 겪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갈리폴리 전투 실패 이후 처칠은 이것에 더욱 시달리게 되는데요. 처칠이 검은 개라고 불렀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은 개. 영국 사람들은 그 블랙 도그라는 네. 거. 네. 블랙도 무슨 뜻이에요? 그거 답이잖아요. 그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답을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정답. 기현 씨? 도전 한번 해보세요. 가위에 눌렸어요. 전혀 아닙니다. 네, 땡. 정답. 네, 혜성 씨? 예전에 그 처칠이 쓴 책 중에 네. 검은 개가 들어간 제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정신적인 우울증이랑 관련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맞을까요? 답은 답이 뭐예요? 우울증?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게 맞구나. 네, 드디어 이제 맞췄네. 네. 아, 원래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처칠이. 원래 우울증 원래 증상이 있었구나. 있던 처칠은 이 시기에 자신이 검은 개라고 불렀던 우울증이 더 심해졌죠. 그의 아내 클레멘틴도 남편이 너무 비통해하니까 저러다가 죽지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였다고 얘기했었고요. 처칠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자기는 끝장이라면서 줄곧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처칠은 이때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사랑. 사랑. 네, 사랑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네,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네, 40이 된 이후 붓을 들기 시작한 처칠은 나는 평생 검은 개 시달렸지만 하늘나라에 간다면 처음 맞는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뭔가 예술가적인 면모도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처칠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궁금해요. 처칠의 작품. 야, 네. 되게 이 그림은 처칠이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풍경을 그린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처칠이 선물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게 팔렸다면서요? 네, 이거 아마 앤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소장하고 있었다가 130억 원으로 팔았어요. 근데 처칠 그림 중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판 거예요? 아니,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 갖고 있어. 대박이다. 이렇게 처칠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림에 몰두하는 한편 1929년부터 39년 이 10년간의 기간은 처칠 스스로가 광야의 시기였다. 윌더네스 이어스 이렇게 말할 수 정도로 그야말로 처칠 인생 그래프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에게 아예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처칠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킨 건 역설적이게도 2차 세계대전 내내 처칠과 격돌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네, 와, 저렇게 이거 생겼죠? 대립구도가 장난 아닌데요? 눈빛이 둘 다 엄청 강렬하네요. 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함께 또 영토의 일부를 상실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독일 국민에게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고 선동을 했죠. Hat das Volk sich in immer größerer Zahl kompromisslos die einzige Macht und alleinige Macht in Deutschland. Es lebe Deutschland! 그리고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확장을 꿈꾸며 무서운 기세로 유럽 곳곳을 진격합니다.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데 이어 다음 목표가 된 곳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처음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인 슈테텐란트부터 요구했죠. 여기에 독일어를 쓰는 그런 주민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가 이걸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강하게 반발했고 그래서 사실 전쟁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못하면 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감지가 되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위넨 회담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는 슈텐텐란트를 분리해 독일에 합병하는 대가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을 보장해주겠다는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뭐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은 완전히 배제돼 버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회담에 초대받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이 회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홀로 독일과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히틀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미넨에서 협정을 맺고 돌아온 당시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은 영국 국민에게 이 회담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morning, I had another talk with the German Chancellor, Herr Hitler. And here is the paper which bears his name upon it as well as mine. We regard the agreement signed last night and the Anglo-German naval agreement as symbolic of the desire of our two peoples never to go to war with one another again. 뭔가 항복한 느낌인데요? 약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피하려는 네. 의지가 보여요.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왔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 사람들 심리를 생각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그 큰 충격하고 아픔, 절대 전쟁 안 하고 싶은 의견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전쟁 피할 수 있으면 그만큼 뭐 희생할 가치 있다.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위넨 회담의 결과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처칠경이죠. 네, 바로 처칠이었습니다. 당시 여론가는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히틀러를 믿을 수 없다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죠. 협정 끝나고 이제 하원 연설에서 이번 협정은 완전한 패배라고 혹평하면서 체인벌린은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불명예와 전쟁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당신은 불명예를 선택했고 곧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처칠이 히틀러란 인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그를 주시하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 잡은 게 33년인데 1930년부터 히틀러의 야욕과 그의 반유대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처칠은 경고를 했습니다. 처칠 말이 맞았어요. 네. 그리고 전쟁을 대비한 군비 증강을 주장했는데 처칠의 이런 주장에 주변 정치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싸늘했죠. 네, 맞습니다. 평화에 대한 요구가 정말 팽배했어요. 그래서 전쟁강 처칠이 괜히 불안감을 조장한다면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예견대로 미넨 협정 체결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국토를 집어삼켰고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전면 침공하면서 결국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뮌헨 협정 바로 깨진 거네요. 네, 그렇죠. 히틀러의 유럽 침공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했던 처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처칠이 그동안 해군 장관, 군수부 장관 등을 요직을 거치면서 얻은 전쟁에 대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위기에 빠진 영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결국 여론에 밀린 체인벌린 총리가 처칠을 다시 해군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해군 장관이 된 처칠의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We won't stop until we have destroyed the British Empire. 우리는 영제국 이렇게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하고 처칠은 야, come on and fight. 그럼 덤벼라, 우리 싸우자 이런 식으로. 영국도 야라는 말을 쓰네요. 야네요. 네. 근데 지금 처칠 경이 메롱하는 건가요? 그렇죠. 메로 네, 이렇게 원래 해요 영국에는. 네. 뭔가 이거 메롱 같은데? 예. 네, 이 만평에서 주목할 점은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시 총리인 체인벌린이 아니라 처칠로 표현된 점이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이제 1인자로 부상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영국 정부 안에 누가 진정한 전쟁 리더인지 대중의 평가 그리고 국내의 평가가 반영된 것 같아요.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노르웨이가 함락되고 유럽 서부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총리직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위기의 영국을 책임질 총리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처칠. 네,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의 나이 66세 때 벌어진 일이었죠. 위기의 순간 총리가 된 처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계속 처칠이 주장했잖아요. 네, 군사를 늘려야 된다. 군사력 증강도 당연히 했죠. 근데 처칠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야당을 초청해 연합정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거국내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때는 자기 편뿐 아니라 반대 세력까지 포섭해 영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처칠이 한 일은 전쟁 업무가 분산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전쟁을 총괄하는 워 미니스트리, 전쟁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칠 스스로 총리이자 전쟁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내가 바로 전쟁을 책임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죠. 자, 그럼 처칠이 총리가 되었을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미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 전에 독일에 흡수되었고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폴란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가 차례차례 무너지고 5월이 되자 믿었던 프랑스마저 무너지면서 항복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유일하게 영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막 총리가 된 처칠이 공식적인 첫 연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건가?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Come, then, let us go forward together. 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딱 엿보이네요. 네. 그리고 저걸 들으면 되게 절망 속에서도 네.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처칠의 연설은 위기의 순간마다 분위기를 역전시켰고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었죠. 이제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마침내 처칠과 히틀러 두 리더가 맞서 싸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칠이 영국의 운명을 짊어진 총리가 된 그 순간 히틀러는 프랑스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이제 그의 시선은 영국을 향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런 히틀러의 진격을 이제 무조건 막아야 하는 처칠에게 위험천만한 그리고 참 어려운 작전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덴케르크가 보면 이렇게 프랑스와 벨기에 근처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처칠이 총리에 오른 날이 1940년 5월 10일인데요. 이때 독일은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서 프랑스 침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요, 이 전격전이라고 그러는데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인 아르덴 숲을 통과합니다. 단번에 영불 해역까지 진격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프랑스 군이 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름 유럽 최고의 육군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독일의 진격이 시작되자 독일 기갑부대에 맥없이 밀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니키 씨 그때 독일 그때 당시에 뭐 기갑 부대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네, 당시 독일군은 이제 탱크로만 기갑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 빠르게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이용했었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 탱크는 좀 보조 무기 정도로만 여겨질 때인데 독일군은 이제 이전 전투와는 달리 이 탱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북부 해안 덴케르크에 모여있는 약 40만 명의 연합군이 갑자기 포위되고 잘못하면 몰살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죠. 처칠은 1940년 5월 20일에 덴케르크 철수작전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 해군의 보고에 따르면 생환율을 한 10%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은 그 사건, 뭐였을까요? 미스테리라고요? 이렇게 해안으로 돌진하던 독일 기갑부대에 히틀러가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40년 5월 24일의 일이었죠. 사실 되게 빠르게 진격을 해서 여기 있는 연합군이 포위돼 버렸잖아요. 사실 좀 더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안으로 돌진하던 독일 기갑부대에 히틀러가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멈춘 거죠? 사실 히틀러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학자들의 추측과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 배급을 고려해 잠깐 기갑부대의 진격을 멈췄다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또 히틀러가 독일군 선봉이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멀리 진격을 해서 안전을 기하기에 좀 위험을 느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칠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운 거네요. 맞죠. 확실한 건 독일군이 진격을 멈춘 이 3일의 시간 동안 연합군은 덴케르크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26일 새벽 처칠은 덴케르크 철수작전을 명령하죠. 처칠이 덴케르크 철수작전을 결정한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배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덴케르크에 40만 명 가까운 연합군이 있는데 그 많은 수를 빨리 포송하려면 정말 많은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칠이 선박 징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박이나 선박은 다 긁어 모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징발 대상이 된 화물선이나 어선은 물론이고 개인용 요트, 학교 실습선, 소형 선박들도 다 몰려와서 나중엔 영국 해군이 이제 그만 와달라고 만류할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건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네요. 와. 자, 그러면 연합군이 이런 대규모 철수작전을 하는 동안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깐 쉬고 있었나? 네, 사실 히틀러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5월 26일 저녁이 돼서 기갑부대에게 내려진 정지 명령을 철회합니다. 독일군의 반격이 시작되죠. 다음 날인 27일부터 독일 기갑부대가 다시 연합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덩케르크 주변 각지에서는 격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독일군은 공군까지 동원해서 연합군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 연합군이 폭격으로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바다를 건너 영국 전투기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싸우면서 밑에 있는 육군이 철수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었죠. 자, 이래서 이런 와중에 수많은 병력이 안전하게 영불 해협을 건너 탈출을 할 수 있었고 약 34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무사히 영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만 8천여 명을 소송했다고? 나 소름 돋아. 참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참 이거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이다 진짜. 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진짜. 그러니까.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와.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웅장해지네요. 예.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웅장해질 정도로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처칠이 이 연설을 이제 덩케르크 작전이 사실상 성공했을 그 시점에 했다고 하죠. 전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붙돋았지만 사실 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 같으세요? 군사력의 타격 아닐까요? 군사력이 사실은 사람도 있지만 장비도 있잖아요. 장비를 다 두고 예, 왔구나. 거의 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덩케르크에 남겨두고 온 장비와 물자 피해가 컸고요. 또 영국 공군의 막대한 손실도 감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영국은 이후 독일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반을 그래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칠과 영국 국민이 히틀러와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하고 있을 때 히틀러는 독일 공군에 총통 지령 17호를 내려서 가능한 최단 시간에 영국 공군력을 제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8월부터는 영국과 독일 간의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8월 24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때 독일 공군은 런던 근교의 공군기지 그리고 비행장을 집중적으로 포격합니다. 이때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영국 공군이 약 290대 정도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영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막 만들고 있었지만 독일에 비하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사실 이 피해가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군이 갑자기 공격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이제 독일 공군의 목표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된 겁니다. 런던? 사실 그동안은 영국도 독일도 서로의 수도에는 폭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뭐 상도인가? 그래서 전쟁에도 상도는 있죠. 약간 보복이 두려워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괜히 자극하고 또 폭격하면 자국 수도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40년 8월 24일에 그 토요일 밤이었는데 독일 폭격기 한 대가 길을 잃고 실수로 런던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칠이 엄청 격분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다음 날 베를린 공격을 명령합니다. Er tut es nicht deshalb, weil diese Luftgriffe besonders wirkungsvoll sind, sondern weil seine Luftwaffe beim Tag nicht über deutsches Land kann. Und wenn die britische Luftwaffe 2.000 oder 3.000 oder 4.000 Kilogramm Bomben wirft, dann werfen wir jetzt in einer Nacht 150, 180, 230, 300. Sehr gern, Sie werden bei uns Städte im großen Ausmaß angreifen. Wir werden Ihre Städte ausradieren. Wir werden diesen Nachtpiraten das Handwerk legen, so wahr uns Gott helfe. 놀랍게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화 많이 나셨네. 끝장내자는 거네요. 네, 되게 쓰는 단어들이 엄청 극단적인 단어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고 막 이런 단어들 쓰고 정말 그냥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요. 네. 이런 히틀러의 경고대로 9월 7일부터 독일 공군의 타깃은 런던이 됩니다. 약 2달간에 걸쳐서 독일 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런던에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와, 몇 대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되게 침착하다, 사람들이. 아, 좀 무섭다, 사이렌 소리. 어떡해. 당시 상황을 보니까 어떠세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 거네요. 네. 다른 곳도 아니라 수도가 저렇게 거의 2달 가까이 밤낮으로 폭격을 당했으니까 정말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이때가 본토 항공전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어두웠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국 정부가 되게 강조했던 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도 돌아갈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포스터 중 하나가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적힌 그 포스터가 그때 많이 있었죠. 그 여러 가지로 패러디돼서 많이 도는 그 포스터가 그때 나온 거군요. 네. 이렇게 포화 속에서도 끝끝내 런던 시민들은 버텨냈고 결국 영국 본토 항공전은 1940년 10월 31일에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 공군의 이 막강한 공격을 영국이 막는 데 성공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지? 바로 영국 공군의 전투기일 것 같습니다. 오. 처칠이 총리가 되자마자 전투기와 폭격기 생산을 아주 독려합니다. 이 전투 양상이 공중전으로 벌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대단하다. 어떤 전투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영국 거예요? 네, 사실 영국 사람들이 정말 애정하는 그런 전투기 2종입니다. 하나는 스피파이어, 그리고 하나는 또 허리케인이죠. 아, 허리케인. 이야.
멋있어. 진짜 멋있어. 사실 스피파이어가 허리케인에 비해 성능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더 빨리 회전하고 그렇지만 가격이 좀 더 비쌌어요. 그리고 허리케인은 보시면 조금 더 튼튼하고 우직해 보이죠? 그런데 성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저렴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생산한 게 아니라 둘 다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독일 폭격기를 공격하게 하고 그 호위 전투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피파이어가 맡게 된 거죠. 물론 당시 독일에도 뛰어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주력 전투기이자 최고 속도와 상승 속도가 아주 뛰어났던 메서스미트 BF109입니다. 이게 왜 더 우월하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실 객관적인 스펙은 조금 더 스피파이어보다 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더 빨랐어요. 영국 스피파이어 속도보다 메서스미트가 더 빨랐는데 공중에서 스피파이어가 더 빨리 돌았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도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도그 파이트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공등전을 할 때는 스피파이어가 더 우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전투기는 해협을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0분 활용해서 영국군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10분 활용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이 이 전쟁을 대비해 개발한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영국이요? 네,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전쟁 전 영국은 레이더를 개발해 독일 항공기의 접근을 사전에 경고해주는 체인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 탑이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항공기들을 탐지할 수가 있었고 적의 항공기를 탐지하고 상부에 보고하는데 수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독일 전투기가 영국 영공을 넘어온다. 그러면 거의 예의 없이 유리한 위치에 영국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했겠다. 아니 뭐지? 상대방이 어딘지 다 알고 싸우는 거네. 그렇죠. 사실 레이더를 영국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모두 전쟁 전에 이미 레이더를 개발한 상태였는데 독일은 레이더의 기능성을 과소평가하고 결국 승리는 전투기의 폭격기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한 반면 영국은 일찍이 레이더의 방어력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레이더 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본토 항공전의 궁극적인 승리 요인은 바로 매일매일 공포와 맞서 싸우며 일상을 살아간 런던 시민들이었을 겁니다. 시민들은 각각의 일상을 유지하기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처칠은 끊임없이 라디오 연설로 항전 의식을 고취했죠. 이렇게 영국의 전쟁 대비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영국 본토 항공전은 결국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끝까지 버틴 게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양상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독일은 영국 때문에 서부 전선에서 상당한 공군력을 상실하고 인력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나중에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이렇게 런던은 끈질기게 히틀러에 맞서 버텼지만 처칠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결로는 동맹? 네. 누구랑? 미국?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처칠은 애초부터 미국의 참전을 해야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미국에 호소를 합니다. We shall not fail or falter. We shall not weaken or tire. Give us
the tools, and we will finish the job. 이런 처칠의 지원 요청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줄 법도 한데. 아직은 좀 망설이는. 사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칠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반전 여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그 악몽이 너무 커서 웬만하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무기 수출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무기를 사고 싶으면 먼저 성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기를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이것을 근거로 이 처칠의 요구를 거절하죠. 하지만 처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1,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고 1,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고 전보를 보내고 백악관에 기회가 닿으면 전화를 하고 어떻게든 정말 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정말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삼고초려가 아니라 천고초려인데요. 근데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나중에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지. 1,000통을 어떻게 읽어? 사실 이게 처칠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회상했냐면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도 내가 프랭클린에게 한 만큼 세심하게 애인의 변덕을 맞추지 못했을 거다 라고 이렇게 회상을 했었습니다. 누가 1,000통의 편지를 쓰겠어요. 피터 씨, 처칠 경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루즈벨트한테 이렇게 막 매달렸다면서요? 네. 1941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백악관으로 갔어요, 처칠이. 근데 저기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룸이니까. 근데 루즈벨트가 그때 녹독하면서 들어왔다가 벌거벗었으니까 죄송하고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처칠이 아니 이거 대통령 가가 이거 다 보고 내가 숨긴 거 하나도 없다. 나 약간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래서 루즈벨트 되게 재밌게 웃어줬대요. 그래서 그래도 보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나라를 살리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처칠의 끈질긴 구애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서 영국은 310억 달러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고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처칠의 구애가 통했네요. 네. 그리고 1941년 8월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에서 만나 양국의 공동 목표와 전후 질서에 대해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처칠 모습 때문에 당시 처칠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불독. 요즘에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이 왼쪽 그림은 1940년에 시드니 스트럽이라는 만평가가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게재한 그런 그림인데요. 처칠을 영국을 지키는 불독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만평 이후에 처칠을 불독으로 묘사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 됐습니다. 그 오른쪽은 미국에서 나온 포스터인데요. 1942년에 그 포스터의 헤드라인이 홀딩 더 라인, 그러니까 정말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 여담으로 그 영국의 그 처칠 인슈어런스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죠. 네, 처칠 인슈어런스 자동차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상징이 처칠처럼 생긴 개예요. 마스코트가 불독인데 끄떡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차에 항상 이렇게. 그래서 영국 그 어린애들은 처칠 그러면 불독 이름인 줄 알고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거 처칠 경도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를 불독을 표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영국의 그 불독은 처칠 전부터 해도 끈기 있고 약간 고집 좀 센 캐릭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은 싫어하는 것보다 이거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이게 비하한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약간 좋게 평가하고 또 외모도 조금 불독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와우. 진주만. 네, 맞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분노한 미국은 이를 계기로 중립을 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네. 진주만이 여기 진주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 지명처럼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바로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 바로 이때였죠. 이 무렵부터 처칠은 자신의 시그니처가 된 어떤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2차 세계대전 중 처칠은 영국 국민을 향해 이것으로 전쟁에 대한 그의 의지를 표현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알아요? 아, 이거 뻔하잖아요. 씨가요? 아이, 시간은 늘 피는 거고요. 뭐지? 정답. 네, 니키 씨. 연설? 연설 두분을 했겠지만 그 전부터 하고 있었기 연설이 때문에 연설 아니야? 오답입니다. 연설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다 모르면서 아는 척들은 연설인 줄 다 알아. 도전해. 연설이지. 다 정답 외치라고. 네. 연설인데? 아니 뭐 나만 모르는. 연설이 아니면 정답. 네, 혜성 씨. 라디오 방송? 네, 오답입니다. 알아요. 오케이. 한국 사람이 진짜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한국 사람이 진짜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야! 야! 아니야. 동양 사람들 런던 관광하러 왔을 때 많이 하고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저기요. 정답. 저기요. 정답. 같이 들었는데 저기요는 아니기 때문에 혜성 씨. 승리 V. 빅토리.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은 승리의 이 V 포즈입니다. 정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그때 볼까요? 그게 처음 한 거예요? 우와. 사실 되게 많이 보는 사진 중 하나예요. 승리할 것이다. 처칠은 사실 2차 대전 초기부터 V 포즈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지원이 확실해지자, 이제 전쟁에 참여한 것도 확실해지자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어느 때보다 확신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처칠이 그의 의지를 손가락 이 V 포즈로 자신 있게 드러냈습니다. 아, 피터 씨 근데 처칠 형이 V 포즈에 가끔씩 다른 의미를 또 저 사진도 보면 달라. 담아서 표현을 했다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약간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하죠. 이것도 하고 요즘에 이것도 하고. 이거 MZ 세대.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그냥 유행이에요. 근데 영국에는 약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할 때 되게 놀래요. 영국 친구, 뭐 아일랜드, 호주도 이거는 솔직히 가운데 손가락랑 비슷하게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되게 큰 욕이죠, 사실. 근데 처칠도 약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히틀러를 약간 놀리기 위해.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V 포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사실 기원은 분분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걸 대중화시킨 인물은 처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합류로 2차 세계대전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처칠 이제 자신감 뿜뿜할 것 같아요. 미국에 와줬으니까. 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작전이 진행되었죠.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D-Day라는 말이 여기서 왔죠. 좀 뭐지? 낙하산. 이곳에 6일 하루에만 약 16만 명 정도의 병력이 상륙했는데 이날에 1,200여 대의 항공기와 5천여 척의 선박이 동원되었고 8월 말까지 약 300만 명의 병력이 영불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그냥 영화 같아요. 네. 저게 실제 일어났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막 느껴지죠. 않아. 이 노르만디 작전으로 8월 25일 연합군은 파리를 탈환했고 본격적으로 독일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험난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 연합군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영국 국민에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자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뜻밖의 처칠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사실 여전히 처칠을 지지했지만 이제 전쟁 후에 새로운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야당인 노동당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1945년 선거 패배로 이제 처칠이 정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71였어요. 그러나 처칠은 부활했습니다. 처칠은 77살 때인 1951년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총리 자리에 복귀합니다. 77의 나이에. 그리고 79세인 1953년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후 처칠은 1955년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했고 1965년 1월 91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 세인트 폴 이야. 성당. 국가의 영웅급 장례식이네요. 국장이죠. 국왕은 신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을 깨고 엘리자베스 2세가 직접 참석을 했죠. 이렇게 처칠은 유럽 역사에서 큰 발자국을 남긴 인물인 게 분명하지만 그가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그가 적지 않은 실수를 했고 또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칠이 오늘까지 기억되는 건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 뼈아픈 실패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때 또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했던 그 순간에 처칠이 포기를 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처칠이 전쟁 중에 자기 모교였던 헤로스쿨을 방문했을 때 남긴 연설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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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never give in. 네, 감사합니다. 네.